윤석열 대통령 통상 승리 요건에 대해서 정말 또 일장 연설, 명연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기자님, 저는 제일 다른 부분은 다 얘기하라 그러면 아주 술술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소신을 참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구독자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윤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좋아하고 윤 대통령이 이 기회에 대통령이 되신 게 참 하늘이 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도운 거라고 저는 참 기독교인으로서 지난주에도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을 여기에 대통령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윤 대통령 정말 선거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그 윤석열 그다음에 애국국민운동본부 원민식 의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그것도 했고, 또 조직총괄본부에서 부본부장으로서 또 열심히 두 가지를 하고, 저는 조직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조직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년 차에 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소통 방식,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강서 선거를 통해서 크게 느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됐다. 이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참모들한테도 현장 중심을 얘기하고 소통을 강조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22대 총선의 과반수 등원입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수 300명 중에서 150명 이상을 얻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강서 선거의 결과로 보면 사실 과반수를 얻는다는 게 상당히 난망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여러 번 얘기하면서, 아, 이번 강서 선거가 우리 국민의 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좋은 하나의 충격이 됐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변하실 거다.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그럼 이 총선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나?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윤 기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총선의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번에도 소통을 강조하셨고 현장을 이제 중시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공천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공천 방식. 지금까지는 어느 정당이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략 공천, 그걸 단수 공천이라고 합니다. 전략 공천과 경선, 상향식 이제 경선을 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무조건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작 박사님도 얼마 전에 총선을 이기는 방법을 보니까 무조건 100%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된다. 저도 그 말에 동조하면서, 그래도 100% 상향식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험지가 있고 이제 영남권이나 강남처럼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험지에 가서 그것도 경선하자,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 그러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가장 선거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는 건데, 당선 가능성을 경선으로 통해서 뽑힌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느냐?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향식 공천 경선은 영남권,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좋은 강남 용산 지역, 여기는 저는 거의 100%에 가까운 경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선을 하는데 이 경선의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 지금은 우리 당헌 당규는
경선에서의 책임당원의 50%, 여론조사 50%에서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처음 출마하는 처음 경선하는 사람한테는 후보한테는 가산점을 줘요. 가산점을 주는데 그 처음 출마하는 사람은 표를 얻는 게 얼마 안 돼. 가산점을 받아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의 한 방법이기는 하는데 현역 의원들한테 감점을 주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초선한테 그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는 그 현역들한테 감점을 주자. 뭐 5%, 10%. 그러면 현역이 얻는 표가 가니까 감점의 숫자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신인을 이렇게 공천하는 기회의 문을 넓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국민의힘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총선 준비하는 총선 당의 지도부에서도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께서 이 총선에 임하는 자세로서 소통의 방법을 조금 좀 바꾸셨으면 하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공식 기자회견을 한 번 하고 그 뒤에 공식 기자회견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입니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윤 기자님께서.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한 5개월 하셨죠. 그러다가 MBC 기자가 막 고함지르는 통에 도어 스태핑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자회견을 안 하셨어요.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회견을 안 하는 지도자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기자회견 안 하는 사람이 푸틴, 김정은이 뭐 이 정도일 겁니다. 내가 볼 때 기시다는 매일 일본의 수상은 매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행기 탈 때 뭐 헬리콥터 탈 때 걸어갈 때 성당에 갈 때 막 묻습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반드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제나 나오면 바로 기자들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말씀도 잘하시고 또 나오시면 오늘 국회에서 연설하시는 거, 시정 연설하시는 거 보니까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솔직하게 이런 점들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런 점은 좀 참아주시고 뭐 연금개혁 문제도 들고 나오셔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 기자님, 개혁이 어려운 게 말입니다. 개혁을 말하려고 하면은 그 개혁을 하면 득을 보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지지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개혁이 성공합니다. 이 개혁을 하면 왜 개혁이 실패하느냐 그러면요. 개혁을 하면 지금까지 이 개혁을 안 함으로써 득을 보는 많은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개혁을 하면 자기 모든 걸 잃기 때문에 결사적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하면 득을 보는 이 사람들을 결사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 개혁이 성공하도록 내가 지원하고 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언제 말로만 하고 말기 때문에 개혁이 언제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이번에 사우디 가서 갖고 120조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수주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 120조 그 큰 거 해오셨네.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내 지금 주부들은 그럴 거예요. 내 이 짜장면 값에 120조 해갖고 낮아지나? 내 월급이 조금 더 불나? 물론 그게 국부로서 들어오면은 경제가 좋아지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국민들이 보겠지만 그건 한참 많은 기간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120조, 대통령은 아주 자랑스럽게 120조 큰 일을 해왔습니다. 뭐 아랑코하고 계약했습니다. 뭐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국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습니다. 이제 총선 불과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이 가슴에 와서 울려야 국민의힘을 향해서 표를 줍니다. 나한테 국민의힘이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는가? 그들의 국회의원들이 뭐를 했는가? 윤석열 정부가 나한테 어떤 일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새 대통령이 강서 선거 이후에 현장을 강조하셨고 현장을 많이 다니세요. 근데 거기 접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만나봐야 몇백 명에서 몇천 명입니다. 또 대통령 가면 경호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말하는 게 신문 보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언론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으로서 좌팔론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좋은 점은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경제 이념이나 이런 걸 피부로 느끼게 해주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좋은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매일 하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정규적으로 기자들, 청와대 기자들 아니라도 국회 기자, 국회 와서도 하셔도 되고 청와대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진짜 대통령이 잘하시는 김치찌개를 한번 큰 솥에 끓이셔갖고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내가 한 2년 해보니까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다. 기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보도해 주세요. 사실대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보도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호소해야 됩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그 하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당해서 그 폭격하면 안 된다. 움직이지 마라. 돈 그러지 않습니까? 하마스 이런 애에서 너희들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큰 대통령이 그렇게 나와서 그 호소할 때 전 세계 많은 지성인들이 알아듣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 기자회견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김수환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수환 의원이 제가 보좌관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 저를 딱 불러갖고 좋은 밥을 한번 딱 사주시면서 개인적으로 그 제가 유성환 의원 보좌관 오기 전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김수환 의원 모친이 돌아갔을 때 제가 그때 교회 전도사였는데 그때 입관 예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주례를 제가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나를 보더니 양 보좌관 국회의원 되고 싶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면은 기자들하고 잘 사귀어라. 기자들을 매일 만나고 기자들한테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라. 내가 왜 국회의원 하고 싶은지를 설명해라. 네가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말을 해봐야 그건 일부분의 기자가 너의 그 정치 철학에 동감해서 기사화해 줄 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보는 거다. 그 기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은 기자를 떠나면 안 된다. 기자한테 예의를 갖고 하고 잘 모시고 좋은 자리에서 좋게 취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제 정치 40년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님들을 뵐 때 언제나 예의를 갖고 대합니다. 언제나 예의를 갖고 대하고. 그러면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얘기할 때 꼭 가서 얘기해봐야 뭐 얼마나 듣겠습니까? 만나봐야 얼마나 만나게. 그 다음에 일일이 설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정례 기자회견을 복원하시고 꼭 사건마다 일마다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뭐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말을 조금 설령 못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말을 좀 잘못하실 수도 있지. 그러면 내 이거 교정하겠다고 그 뒷날 하셔갖고 내가 어제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됐다. 여러분 이거 수정해 주세요. 얘기. 대통령은 그게 누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아주 소탈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몸을 던져서 이 국가를 이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실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공무원의 임금 동결 안 그러면 공무원의 임용 동결 이런 것들을 안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 총선에 대해서 그보다는 이 총선을 앞두고는 경제 민생 문제에 올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도 이제 자주 나가셔서 국익도 선양하셔야 되지만 이제 6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정말 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대통령이 국민의힘만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어야 대통령님의 국정도 동력을 얻고 강력하게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 민생경제 그 다음에 이 진짜 서민들의 이 서민경제 시장 나가셔가지고 배춧값도 물어보시고 짜장면도 지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도 타보시고 물론 경호 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좀 자맹도 좀 해보시고 밤에 나오셔가지고 자맹도 싹 이제 좀 해보시고 청년들하고 노상 토론도 하시고 그러다가 나쁜 말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상은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아까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반드시 이번 선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정치 철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젠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모습에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아젠다를 갖고 맨 앞에 던질 후보들이 몇 명이나 있나 싶어요. 저는 아마 그 얘기 안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총선이 든다 그러면 우리 국힘의 후보들이 과연 윤석열의 정치 철학, 윤석열의 아젠다를 앞에 내오고 총선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선에서 경제 문제나 민생 정책 문제를 모든 후보들의 공통으로서 하나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너희들이 이 후보로서 제일 처음 연설할 때 이 얘기를 해라. 그 아젠다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경기도면 경기도, 안산이면 안산, 목포면 목포의 지역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후보를 공천하면 후보는 개인적인 얘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시의원이 아니거든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정을 대한민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의 국민의힘의 정책, 대통령의 정치 철학, 대통령의 민생 정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맨 앞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문제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도를 끊어낼 수 있는 윤석열의 정치 아젠다, 민생 정치 철학, 민생 경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후보들한테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 다 모아놓으시고 한번 지침을 주시고 한번 그런 정책들을 던져주시면 이번 22대 총선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후보들을 다 이제 모아두고 그런 경우가 있죠. 대통령 공천에 당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 한번 모아주고 격려하고 이번은 우리가 이런 철학으로 나가자. 이런 아젠다로 나가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번 높이자. 이걸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얘기하자. 모든 후보가. 지역구 253개 지역구의 모든 후보가. 그다음에 비례 후보가 다 그거 얘기하자. 에? 그렇게 먼저 그 큰 이슈를 던지고 그다음에 각자 지역에 맞는 그런 연설을 하는 그런 득표 활동을 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한번 했으면은 중도를 한번 그러면 싸움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 민주당 너희들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정치 철학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젠다를 갖고 나가면은 국민들이 그게 옳다고 싶으면 저는 국힘에 많은 표를 국민들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 듣다가 정말 중요한 대목이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때 약간의 이제 설화 때문에 그 뒤로 계속 이제 소통을 좀 약간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민생 속으로 나아가서 그렇죠.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건 또 지금 좋은 쓴 약의 어떤 그 진정성 어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들이 정말 다 좀 이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참 잘하고 계신 그 윤석열 대통령께 대단히 참 외람되고 방자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정당을 40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거만 저는 조직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 건가 그랬기 때문에 아까도 그 경선할 때에 신인한테 가산점 줘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현역한테 감점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당히 신인이 좀 그 활발하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지. 현역은 거기서 3선, 4선 재선한 든든한 지역 기반과 그다음에 인맥이 있는데 아무리 똑똑한 신인이라도 경선하면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방법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기는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치 철학으로서 또 대통령의 경제 정책, 행정부에 머리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좋은 그런 민생,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책안을 갖고 이번 총선에 임하면 저는 국힘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먼저 올라가야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어젠다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소통 방법을 하면 저는 지지율 반드시 오르게 돼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쭉 떨어졌다가 대통령이 이 방법이 잘못됐다. 행정부나 자기 참모들한테 너희들 현장을 중시해라. 나도 현장을 중시하겠다. 현장에 가는 정책을 펴라. 이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국민의 물가를 챙겨봐라. 배추값을 챙겨봐라.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37.5%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시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시고 안 그러면 정기적인 기자회견을 하셔갖고 또 이런 연금 정책이나 이런 걸 국무회의에서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고 직접 호응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금이 이렇게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이번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펼치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어느 국민이 그걸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인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지도를 갖고 수도권에서 누가 윤석열 아젠다와 누가 윤석열의 정치 철학을 앞에 놓고 선거운동하겠어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자기 얘기만 할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여러분 내가 국회 들어가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국정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국가를 발전시키는 국가 비전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취지도 갖고는 아무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방법이 옳거든요. 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 하는 걸 도와주고 우리들이
정말 그 일심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우리 책임당원 이하 우리 전 당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올라가고 예. 또 총선 승리 요건이 잘 갖춰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